국제학자협회 회장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분석한 2015년 포거슨 보고서 중 한국의 핵무기 보유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은 12개월 안에 월성 원자력 발전소 4개의 가압중수로에서 플루토늄 2500kg을 생산 가능하다. 416발의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양이 준무기급 화학물질이다. 한국은 핵보유 국가 리스트에서 빠져있지만 언제든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핵무장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 바로 지금이다. 한미군사동맹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댄 조약으로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는 반대급부로 미국이 핵무기를 유사시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보호할 수 없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여러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예견 가능하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는 것은 한국의 독자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허가선 보고서는 일본과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위협이 극대화되면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과 무역 교류에 더해 핵무기라는 숨긴 패를 지니고 있으며 일본은 거대 경제력, 러시아는 다수의 핵무기 그리고 미국은 무역, 경제, 외교, 군사 등의 비책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10위권 안에 높은 경제력에 비해 비장의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한미 안보 동맹이 불안을 느낄 경우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신속히 착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다각화된 국제관계 상황 속 생존 전략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의 핵무기는 비장의 카드가 된다. 단지 미국의 목인하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또는 미국의 견제 속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지의 선택이 한국 앞에 놓여 있을 뿐이다. 미국은 89년 독일 통일과 91년 소련 붕괴 후 세계 패권 국가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세계 질서를 유지해 나갔다. 소련 붕괴 이후에 소련 견제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유럽 지역 군사동맹인 나토를 확대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이끌어갔는데 단극 체제의 패권 국가 미국의 권위가 위협받기 시작한 것은 2001년 9.11 테러로 미국 본토가 극단적 이슬람 세력에 의해 공격을 당하면서부터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걸프전쟁, 이라크전 및 몇 개의 전쟁을 치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을 강타하여 국력이 크게 쇠퇴하였다. 패권국 미국의 경제가 내리막길을 달릴 때 소련 견제를 위해 미국의 주도하에 성장한 중국이 국교 개방 이후 연평균 9% 이상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급기야 2010년에는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IMF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중국의 GDP는 미국 GDP 20조 5천억 달러의 약 3분의 2 수준인 13조 6천억 달러이다. 현재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급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위협 세력으로 부상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 패권국 미국과 신흥 강대국 중국 간의 알력 다툼은 예견되었으며 전면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위기의 미중 상황에 대해 현실 국제 정치학자들은 미중의 군사 전면전은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 현재의 미중 무역 전쟁은 문자 그대로의 무역 전쟁이 아닌 세계 주도권을 놓고 기존의 패자와 도전하는 신흥 강자 간의 치열한 다툼으로 세계 주요 전쟁사 중에도 이 같은 긴장 관계 속에서 전면전은 잠영한 일어날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재직 중인 저명 국제 정치학자인 그레이엄 앨리스는 미중 주도권 다툼을 17번째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부른다. 그는 그의 저서 불가피한 전쟁에서 기원전 5시 당시 스파르타 중심의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으로 대제국 페르시아의 침입을 수차례 막아내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한 아테네가 기존 패권 국가 스파르타와 전쟁을 치르게 된 양국의 긴장 관계를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불렀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국제 질서상 패권 국가와 신흥 국가 간의 세력 전이를 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이론으로 그레이엄 앨리스는 세계는 지난 500여 년 동안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16차례 빠졌으며 그중 12차례 전면전을 치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레이엄 앨리스는 그의 이론과 함께 미중 무력 충돌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핵무기가 양국에 존재하는 한 전면전은 미친 행위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전쟁이 진행될 경우 양국 모두 전쟁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전면전은 가급적 서로 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리스는 1962년 쿠바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 양국이 핵무기 전쟁을 피한 것처럼 미중 전면전 또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세력 전이 과정에서 미중 간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단서를 덧붙였다. 신흥 강대국인 중국이 미국의 패권적 질서를 인정하면서 순응하거나 미국과 문화적 유사성이 있으면서 미국에게 중국의 필요성이 증대할 경우가 있어야 할 것이 그 단서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현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 민주화를 위협할 수 있는 홍콩 보안법을 2020년 5월 통과시켰으며 미국의 동맹국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주변국들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며 대만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중 강의 마찰은 무역뿐 아니라 국제관계 질서 곳곳에서 지속되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앨리스의 분석처럼 주도권 다툼의 긴장감 속에서 17번째의 튜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미국과 중국이 대대적인 핵무기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중국의 핵무기 공격은 가능성이 낮으나 실제하는 위협이다. 미중 무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해 분쟁이 지속되면 북한을 두고 미중 간의 신경전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이 미국에 대한 경고로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성주의 미국 MD 미사일 기지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인근 지역을 핵공격화하는 선택을 했을 때 미국이 한국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거나 설령 신경을 쓸 수가 있어도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의 전면화를 감내하면서 한국을 보호해야 할 이득이 미국에 없다면 이후에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국가는 한국이다. 소가리만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수 없다. 국가 간의 공격은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하고 중국이 쏜 핵무기는 같은 크기의 피해로 대륙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이유이다. 북한의 핵무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으로부터의 핵공격이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은 위협이며 대처를 고심해둬야 할 대상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서와 최근에도 한국의 핵무기 무장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회를 놓치는 국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마련이다. 미국의 경제 침체는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가 한국의 핵무장화 기회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혜를 비례해본다. 한국군 미사일 촉수 사거리 제한만 남았다. 한국군이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인 백곰을 독자 개발하던 1970년대 초반 미국의 압박은 거셌다. 동서화해 분위기를 조성 중이던 미국은 한국군의 지대지 미사일 개발이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을 우려하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백곰이 태어나기까지의 비화를 담은 서적 백곰 도전과 승리의 기록을 보면 미국의 압박이 잘 묘사되어 있다. 당시 백곰 개발에 참여했던 안동만, 김병교, 조태환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이를 이 책자에 따르면 백곰 개발이 착착 진행되던 시기인 1976년 5월 미국 중앙정보국은 국무부의 비밀 전문을 띄운다. 한국의 미사일 설계도 조안이 거의 완성됐다. 이 새로운 미사일은 나이키 허큘리스 추진기관과 기체, 통제 시스템, 유도, 조종 장치를 대폭 개량하거나 완전히 재설계한 것이다. 이런 첩보가 전해지자 미국 정부 인사들은 격앙했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국 대사, 국방부 안보 담당 차관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이 차관보는 탄도미사일 개발 뒤에는 핵을 개발할 것이냐? 라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고 한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핵 개발을 의심했던 미국 정부의 속내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첫 지대지 미사일 백곰 성공 후 미국 사찰단 ADD 샅샅이 뒤져 백곰은 1978년 9월 26일 충남 태안 ADD 안흥 시험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시험 발사에서 성공했다. 며칠 후 당시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ADD를 방문했다.
또한 얼마 뒤 카터 행정부가 파견한 7명의 사찰단이 ADD를 샅샅이 뒤지면서 미사일 개발 기술을 어느 나라에서 가져왔는지 등을 캐물었다. 1979년 7월 위컴 사령관은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에 노 장관은 그해 9월 한국의 미사일 개발 범위를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서한으로 발송했다. 이 서한에는 사거리 180km 이내, 탄도 중량 500kg 이내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미사일 개발 지침을 마련해 통보한 것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렇게 탄생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통보했기 때문에 한미라는 말을 빼고 미사일 지침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의 압박에 의한 한국군의 미사일 촉수는 1979년 이후 4차례 개정됐다. 그때마다 제한 사거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800km 이내로 묶여있다.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미국이 계속 속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미국은 사거리 9,600여 킬로미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 400발과 사거리 13,000킬로미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2 D5를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에 가득 싣고 다닌다. 자신들은 해도 되고 남은 해서는 안 된다는 강대국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력이 100만 파운드 초가 넘는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간 발사체의 고체 연료 주력이 미사일 지침에 따라 100만 파운드 초에 묶여 있다 보니 관련 연구도 2013년 발사된 우리나라 저우주 발사체 나로호의 2단 킥모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당시 나로호 2단부는 주력이 100만 파운드 초에 맞춰 개발됐다. 선진국 고체 연료 로켓의 10분의 1 수준이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 초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은 작년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접촉해 고체 연료 문제를 해결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9개월간 집중 협의 끝에 이루어졌다. 일본은 2013년 2단 고체 연료 로켓 엡실론을 쏘아 올린 바 있다. 한반도 주변국은 로켓의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받지 않고 있다. 사거리 800km 이내 족쇄 풀려야 미사일 주권 회복. 이제 사거리 800km 이내 족쇄만 풀리면 한국군의 미사일 주권은 온전히 회복된다. 이와 관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800km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8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한 장거리 로켓을 처음 발사한 데 이어 2012년 4월 장거리 로켓을 또 발사한 것 등이 계기로 작용해 미사일 지침이 1차, 2차 개정된 바 있다. 2017년에 이루어진 3차 개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작용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마지막 족쇄인 사거리 제한을 푸는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것과 관련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ADD는 2017년 8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위한 마지막 비행시험 영상을 공개했고 이 미사일은 실전 배치됐다. 8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발사하면 신의주에 도달할 수 있고 북한의 가장 먼 동쪽 두만강까지는 포항 남쪽에서 쏴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이런 이유로 8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 왜 필요하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주변국에 의한 미래 위협에 대응하려면 중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가 800km 이상을 넘어가면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 강대국은 이미 핵무기와 ICBM을 비롯해 한반도를 사거리에 넣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개발해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제한 해제로 한국군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우주발사체와 중장거리 미사일은 로켓 엔진 등의 기술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고체 로켓 우주발사체 기술을 언제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